자, 오늘은 인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후통, 목이 아픈 거죠. 다른 증상 없이 그냥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후통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염증이 생기면서 목이 붓는데 대개 이제 편도선, 목에 있는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고 붓는 거죠. 그래서 증상으로 따지면 인후통이고 병으로 따지면 이제 급성 편도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감기 증상 없이 편도만 부으면서 목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연쇄상구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이제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감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다. 세균이 원인인 경우 극히 드물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극히 드물다의 극히 드문 경우가 이 인후통, 급성 편도염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인후통도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EB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EB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단핵구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때도 인후통, 편도만 딱 부으면서 이렇게 목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인후통만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박테리아가 원인이다라고 생각되면 편하죠. 그냥 목만 아프다 그럴 때 이제 무조건 항생제를 쓰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이라면 구별을 해서 똑같은 인후통이라도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항생제 쓰지 않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경험이 풍부해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라면은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코로나 검사나 인플루엔자 검사할 때 면봉을 이렇게 코에 쑤셔가지고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이제 양성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잖아요. 이 연쇄상구균도 그런 이제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 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키트가 대중화돼서 그냥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항생제를 쓸지 말지 결정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아직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아도 경험이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어느 정도 구별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호흡기 감염에 걸렸을 때 이비인후과나 가정의학과나 내과를 가지 말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한테 오라는 게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죠. 인후통이 있을 때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목만 아프다 이러느냐, 아니면 기침이 동반되느냐, 콧물이 동반되느냐, 아니면 목이 쉬냐, 또는 눈이 충혈이 됐느냐, 아니면 몸에 발진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보고 바이러스냐 박테리아 이런 거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기침, 콧물, 쉰 목소리, 눈이 충혈했다 이런 게 동반이 되면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고, 박테리아인 경우도 인후통만 있는 게 아니라 발진이 싹 동반이 되고 목에 임파선도 붓고 손도 붓고 혀도 이제 딸기혀처럼 혓바늘이 돋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걸 성홍열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아니고 박테리아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또 써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경험이 많아야 이거를 구별할 수가 있고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아파요.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대개 이제 물 마시고 식사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인후통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을 마셨어, 밥을 먹고 났어, 그래도 목이 계속 아프다. 그건 이제 편도선에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후통이 있으면서 아이가 굉장히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막 숨쉬기 힘들어해요. 너무 아파서 물도 못 삼켜요. 이런 경우라면은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쇄상구균에 의해서 생긴 인후통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항생제를 쓸 거 아닙니까? 의사가 이제 완치됐으니까 그만 오세요 할 때까지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10일. 처음에 막 목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던 애가 약을 한 2, 3일 먹었더니 목이 하나도 안 아프대. 멀쩡하대. 열도 안 나. 밥도 잘 먹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꼭 병원에 가야 되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편도가 멀쩡해졌어도 열흘 동안 항생제를 써야 완벽하게 그 균을 죽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연쇄상구균이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고 별거 아닌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충분한 기간 동안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옵니다. 근데 그 합병증이 심장이나 콩팥에 생겨요. 심장의 밸브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콩팥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항생제를 잘 쓸 수 없었던 시기에는 이 연쇄상구균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류마티성 심장병,
연쇄상 구균 후에 생기는 사고치 신장 같은 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병들을 보기 힘든 게 빨리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해내기 때문인데, 불완전하게 치료를 하면은 언제든지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 스스로 판단으로 항생제를 중간에 끊지 마시고 충분한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항생제를 써서 완전히 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환자의 침방울이나 또는 이 감염된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뭐 기침 예절이라든지 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 잘 씻고 이런 거를 잘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이 편도선염이 자주 재발된다고 했을 때는 편도선 무조건 잘라냈어요. 편도선 절제술, 그리고 편도선을 떼는 김에 아데노이드까지 같이 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반복적으로 편도선염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편도선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편도선이 쓸데없이 병을 일으키는 쪽이 아니라 우리 호흡기 감염을 하고 싸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백혈구들, 임파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라서 우리 몸의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떼면 안 돼요. 그리고 편도선염이 자주 재발된다고 해도 그냥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항생제로 그냥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